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다소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편집한 것은 이 세상을 바람직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창한 제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26일 날 작성한 현재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현재 상황나무라고 현재 상황 틀이라고 해서 작성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논리적으로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좀 보는데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하고 싸움질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표를 만들어서 국내적인 시각을 넘어서 전반적인 시각으로 글로벌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 대립관계 이분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에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느냐, 글로벌 금융자본이 글로벌 금융 세력이 이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한 거고요.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도전을 해볼 거냐?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습니다. 바람직한 결과들로 아까 작성했던 거를 말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결책에 뭔가 주입을 뭘로 할 거냐?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국가 자본주의에 투자한다. 글로벌 금융 세력이 지배를 하면서 국가 자본주의 투자 쪽으로 간다. 지금 미국이 정부 지분율을 올리겠다고 계속 인수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중국이 아닌데도 미국도 그렇게 하죠. US 스틸이 일본이 인수했는데 황금줄을 내놔라. 경영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그런 식이니까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국가 자본주의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이 국가 자본주의로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을 미래 예측을 해보는 거죠. 자, 이거는 시간이 들려서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화면을 하고서 논리적으로 요 밑에 화살표가 없는 것은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세계 인구 감소도 높고 또 이렇게 되지만은 결국 세계 정부 대 세계 시민의 어떤 대립 관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가 강화되고 또 세계에서는 각지 저항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어쨌든 이 대립 갈등은 아까 그 이분법에 의한 진보와 그 보수의 대립에서 국가 자본주의 대 세계 시민 간의 대립상으로 변경될 것 같다. SF 영화도 보더라도 그런 얘기가 많죠. 그러면 저항운동을 누가 어떻게 제압을 하면서 질서 유지를 할 거냐? 군산 복합체들이 경찰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총리 국가정보 시스템 장애 국민께 사과 신속히 복구 KBS에서 9월 27일 11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화재로 인한 정부 전상망 마비에 대해서 얘기했고
김총리는 발언에서 국가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표현 중에는 물론 세종 대전 소재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말이 됐고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제가 좀 크리티컬하게 좀 비판을 좀 오늘 하고자 합니다. 화제에서 정부 전산망 마비를 시스템 장애로 돌려 말하는 김총리 아니냐. 장애라는 것은 영어로 오브스테클이라고 얘기하는데 목표 달성에 나타나는 걸림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걸림돌은 그냥 제거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비는 의료 행위로 치면은 근본 처방이 필요한 수준을 말하는 거죠. 언어를 자신들에 맞게 말장난을 해왔던 사용한 전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국가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라는 표현을 한다는 게 말을 부드럽게 순화해서 자기 입장 편하게 하는 작자들의 그 속내가 비칩니다. 우체국도 정부 내부망도 대한민국 행정이 마비됐다. 강지은 기자 조선일보 9월 27일 13시 오후가 넘어서 또 이렇게 보도한 게 있네요. 자, 원인은 화재가 나서 배터리 한 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화재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에 급격한 가열이 우려돼 정보 시스템 보존을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다. 이렇게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사는 그럼 어디인가를 조사를 해봐라.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네요. 카카오 목동 없다던 정보 똑같은 이중화 미비로 전산마비. 박지선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9월 27일 이것도 11시경에 다른 기자가 낸 내용입니다. 설명하는 것 중에서 카카오 목동 때 비유를 들었는데 이중구조 클라우드 DR 환경은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그 대전번호는 공주센터와 이중화하는 작업이 계획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진척이 늦어진 것으로 또 전해졌다. 예산 타령을 하고 있네요. 국민지원금부터 먼저 줘야 되는 게 이 정부니까 민생지원금. 근데 그런데 돈을 이런데 안 쓰고 국민지원금을 줬는데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만들고 있는 거네요. 화재의 원인도 카카오 사태와 비슷하다. 정전이 되더라도 전력을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장치 UPS에서가 문제가 생겨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네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배터리 384개 소실 YTN에서 9월 27일 거의 11시 50분대 했습니다. 작업자 일명 화상, 주요 정부 서비스 중단, 화재 발생 10시간 만에 큰 불은 잡혔다. 서버 보호를 위해서 대량 방수를 하지 못해서 내부 온도는 160도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연소 확대로 인해서 불에 탄 배터리는 384개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방송은 화재 예방하려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초진 대전 CBS에서 박우경 기자가 9월 27일 요거는 오후 1시 점심 먹고 바로 또 한 것 같네요. 이번 화재는 국정자원이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전산실에 있던
리튬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작업 중에 있던 도급사 소속의 직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물 안에 있던 100여 명은 모두 대피했다. 이런 거죠. 자, 도급사 소속의 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직영 작업이 아니었어요. 작업 중이던 여기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발 방지하려면 어떻게 될 거냐. 자, 먼저 제목을 제가 좀 뽑았습니다. 하청 도급사에 어떤 방식으로 발주가 되었는지 그리고 적합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자격자인지를 추적 조사하라라고 우리 국민들은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전산실 내부 서버는 장시간 고온에 노출돼 정보 대부분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리고 전산실 내에는 한롱계 소화 설비가 있었지만은 이게 소방당국은 그런 게 필요 없다. 그 한로는 일반 장비와 가연물의 연속 확대를 막는 데는 용이하지만 반드시 이런 그 배터리 이런 것들은 물로 진화해야 하는 배터리 화재는 소용이 없다. 그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네요.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그 할론 가스 무슨 통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한심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케이블을 분리한 지 40분 만에 케이블 단자에서 불꽃이 튀며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그 배터리 자체에서 저는 발화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케이블 단자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자관 국가 전산망 3분의 1이 멈췄다. 우체국 서비스부터 복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민간업체 뭐 해가지고 그 근본 원인을 그 배터리에서 그 저기 공장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된 적이 작년인가 뉴스가 나온 적이 있죠. 그거 동영상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발화를 했어요. 이 배터리에서. 그 리튬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복잡한 게. 근본 원인을 뭘로 볼 거냐. 일단 배터리 문제는 접어두고 만약에 하청도급에 발주를 한다면 안전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비용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 없는데 싸구려로 발주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원인 과정이 맞다면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민간 기업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기업 소유주에게 징벌적 징계를 강하게 밀어붙인 정부인 만큼 이번에 정부 책임자에게 강력한 징벌로 모범을 민간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 서비스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 소송을 당하기 전에 정신적 손해부터 먼저 배상하라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추석 대목이 있는데 우체국이 마비가 돼서 이게 택배가 제대로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이런 큰 사건이 화재 하나로 리튬 배터리 하나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 메이커냐? 메이드 인 차이나냐? 메이드 인 코리아냐부터 이 기자들은 그거부터 왜 추적 조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전산망 먹통에 네이버가 국민 안내 맡아. 정다미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9월 17일 이것도 11시경에 집중적으로 보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서비스를 해가지고 정부가 공지를 네이버에다가 올리는
그런 안내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이런 거 봤을 때 네이버에 관련해서 어저께도 그 취급을 했습니다만은 AI 관련 브렉록과의 이재명 정부 MOU로 볼 때 네이버 주주로 들어와 있는 또 블랙록이 있고 네이버가 향후 암호화폐 등 전자거래의 초거대 기업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정보 서비스 시스템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보다도 지금 국가정보관리원 시설이 허술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미국 트럼프 씨와 영어로 말할 수 있어 자민총재 후보 2분 대응. 참 재밌는 기사입니다. 9월 2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의 오 후보가 27일의 토론 이벤트에서 일본을 어떤 나라로 하고 싶은지를 영어로 설명하도록 요구되어 대응이 나뉘는 일막이 있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전 간사장은 영어로 대답해 어학 실력을 어필했다.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상, 코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거의 모두 일본어로 답변했다. 질문자는 총재 선거의 승자가 수상이 되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야기하게 된다라며 영어로 1분간 이야기하도록 제안했다. 그는 모두 영어로 특히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평화롭고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질문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태기 씨는 영어로 일본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등으로 강조했다. 이것에 대해 다카이치 씨는 높이 재팬 이즈 백이라고 외치고 싶다라고 의역했지만 그 이외에는 일본어로 회답했다. 그러면 하이면은 업 이런 얘기일까요? 재팬 이즈 백. 고이즈미 고바야시 두 사람도 각각 정확하게 대답하고 싶다고 전제하고 일본어로 미일은 서로 최고의 파트너다. 일본의 방위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싶다고 지론을 폈다. 자, 우리나라 그 번역 이 통역사가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만나는 것보다 지금 그 폴란드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 맞이할 때 서로 어깨를 두드리면서 대화를 할 때 뭔 거로 얘기했겠어요?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 패권 국가 미국하고 그렇게 아쉬운 게 있는 또 그런 나라의 대표라면은 영어로는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을 이제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시장이 될까? 잘 모르겠네요. 인터뷰. 슐로미 코프만 이스라엘 혁신청 부총장,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 계측, 기술력과 한 제조 역량 결합하면 시너지. 제목을 길게 붙였네요. 최지희 기자가 조선비저에서 9월 27일 07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스타트업 국가 이스라엘 정부가 지분 요구 없이 연 5억 달러 투입. 초기 창업자금 정부가 80% 부담. 민간 벤처 캐피탈 리스크 줄여 혁신 촉진. 한국 대기업 이스라엘 스타트업 매칭해서 1000건 이상으로 확대할 것. 위험 감소하는 과감함, 한국 창업자들이 배울 만한 DNA 이렇게 압축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혁신청이란 데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돈이 없는 그들한테 스타트를 할 수 있게 국가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만 갚으라고. 이러한 제도는
몇 년 전에 국내에서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제 협업을 한국 대기업과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은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이스라엘의 정부한테 남겨야 된다, 넘겨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돈을 주는 대신 성공하면은. 근데 실패해도 돈 갚으라는 얘기는 안 한다. 그럼 성공률이 얼마나 되느냐? 몇 년 전 기억으로도 2할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충분히 성공한 데서 돈을 받아내면은 소유권, 지적 소유권도 가져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거죠. 그것을 팔아가지고도 정부는 또 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유대인적인 사고방식들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간의 강점을 해서 이스라엘 혁신청장이 찾아와서 우리 까놓고 산업동맹을 좀 맺읍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동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한테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때 몇 년 전에 읽은 거로도 창업은 70세가 넘어서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나이에도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해준다 이게요. 유대교와 한국 고조선 신앙의 유사점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대사를 공부한 쪽은 우리는 동쪽으로 왔고 옛날에 같이 살았는데 유대인은 서쪽으로 간 그게 그런 친연성이 있다. 신앙이 유사한 게 많다. 그 전신주의 그 전신주가 아니고 대문에 그 저기 피 바르는 거 걔네들은 유목이 됐죠. 우리나라 조선 한반도에 와서는 동지 팥죽을 대문에 그 바르고 뿌리죠. 옛날에 피를 묻혔던 그것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옛날에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가 된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느냐? 뭐 이런 거 설명이 있고요. 정부가 지분을 받지 않고 투자하는 구조가 독특하다. 어떤 방식인가? 뭐 쭉 그 제가 지금 구두로 얘기한 거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기업당 600만 달러, 약 85억을 부럽습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해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양자 컴퓨팅이다. 반도체다. 바이오 융합이다. 마지막은 스마트 모빌리티다. 이거 다 합치면은 전자무기네요. 무기의 현대화 이런 거하고 바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문화가 다른 두 나라의 기업이 협력할 때 문화가 지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고대는 유사했대도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한국 스타트업에 조언을 한다면 우리 국민 자체가 유사점을 찾기를 하는데 문화가 다르긴 무슨 기자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창업가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그건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크에 과감합니다. 물론 대가가 따르지만 혁신은 바로 그 과정에서 이룬다. 리스크 테이크 해야죠. 창업하려면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하니까 성공률이 성공 못하면은 나락으로 아니 빚은 안 갚아도 되지만 뜨지는 못하는 거죠. 일본도 25% 추가 관세, 의약품은 15% 확정, 미 당국자, 지통신 외교부에서 9월 2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일본은 15%, 그러나 대형 트럭에 대해서는 15%가 아니고 합의된 15% 아니고 25%다. 이것은 이런 얘기를 해서 기존에 있던 거하고 해가지고 대형 트럭에 대해서는 50%가 부과된다. 그리고 대형 트럭 부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대형 트럭은 좀 불리하다 그런 얘기네요. 미국은 이런 대형 트레일러에 의한 미국의 그 인생들이 있죠. 그런
영화도 많고 이거 적어도 그 40피트 컨테이너 트레일러일 겁니다. 이거 대형 트럭. 여기서 뒤에서는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그런 거죠.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네요.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지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크리프 샤프가 텔레그라프에서 9월 26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한국 관광이 어떤 사람의 사례를 했는데 폴라 파버라는 분이 있는데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발견하고 곧 매료되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최소 30편 동안 6개월 동안 봤다. 그녀는 주방에 김치와 매운 라면 한 봉지를 채우고 온라인 팬그룹에 가입했고 모바일 앱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8.4%가 증가한 1,600만 명 이상이 방문객을 맞이했으며 올해는 2천만 명이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지만은 2005년에 600만 명에 불과했던 환경항공도 매우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음식 투어, 다크 투어, 캘리그라피 수업, K-팝 댄스 비디오 체험, 한국 드라마 및 영화 투어 등 다양한 투어와 체험을 한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런 지방에도 요즘은 많이 간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모님은 일본에 가고 싶어 했지만 아이들이 한국에 더 관심이 많았던 가족들을 투어하고 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복, 김밥, 신선한 얼굴의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매료되었다. 예전에는 벚꽃, 기모노, 오니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행마을에 출입 금지, 예, 관광객 출입이 오후 5시부터 10시 저녁 시간 요때는 다니지 마세요. 낮에는 뭐 시끄러워도 좋은데 한옥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낮에는 일하러 나가고 하니까 뭐 별 관계는 없지만 이런 거가 이제 그 대가를 좀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 다른 좋은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모든 것이 눈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즘은 뭐 배낭을 메고 그 전국 투어를 하는 그런 그 외국인들도 그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NFL의 전설, 새로운 찰리 커커 발표로 도널드 트럼프에게 등을 돌립니다. 토드릭 헌트가 NJ.com이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 이 NFL 그 아주 유명한 선수인 은퇴했지만 와이드 리시버 안토니오 브라운은 공개적으로 그 지지해 왔는데 유세에도 연설도 했었고 아마 흑인인 거로 내가 기억이 하고 있는데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뭔가 좀 비판하는 표현을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브라운 선수가 또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퇴출당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NFL 올 프로로 선정되었다. 커크는 마가 운동의 가장 저명한 목소리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고 그의 죽음은 공화당에 결집된 외침으로 작용되었는데 그러나 커크의 비평가들 중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인 인플루언서를 분열적으로 인종차별적이며 외국인 혐오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보수가 좋긴 좋은데 한마디로 그 백호주의, 백인 우월주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결국 NFL의 전설도 트럼프한테 등을 돌렸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문턱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툴리와 맥마누스가 폴리티코에서 보도를 했는데 찰리 커크 사망 사건 이후 재정 보수주의자들조차 자기네들 신변 안전도 생각해서 국회의사당 경찰 예산에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네요. 커크의 암살과 유명 정치 폭력의 광범위한 증가로 인해서 자기네들도 신변 안전이 아주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죠. 2026년 회계년도 입법부 지출 법안을 서둘러 확정하면서 의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보안 강화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더 흥미로운 질문일수록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요? 그런데 국회의원 개인집에 뭔가 강화하는 것은 이런 국회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투자하는 거지. 현재 국회의사당 경찰은 2022년 이후 이미 73% 이상 증가한 8억 6,650만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뷰를 하는데 국회의사당 계단에 앉아서 인터뷰에 응하는 그런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목숨 아깝지 다들. 미정부 폐쇄의 현실화 여야 타협 김이 없어 27일 시사통신에서 보도했습니다. 예산이 부족에 의한 정부기관의 일부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민주당 안에서는 채무가 향후 10년에 1조 5천억 달러 약 220조 엔을 증가한다. 미국 싱크탱크가 하는 시산도 있어 세출 삭감을 내고는 공화당은 간단하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민주당도 고민은 하고 있다 그런 뜻이네요.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저소득자 지원과 해외 원조, 공영방송 지원 등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 방송도 없어졌죠. 일부 민주당 의원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의료를 지키겠다. 의회 순회라고 공세를 강화한다. 정부 폐쇄 시에는 국방이나 국경 경비 등을 제외한 긴급성이 낮은 공적 부분에서 직원이 자택 대기가 되어 관련 업무가 정지된다. 월급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사회 경제의 혼란이 예상돼 정권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폐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추가 예산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국채 발행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노동부가 다음 달 3일 날 고용 통계를 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표가 연기되면 불투명감이 강해져서 시장의 동요가 또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축제 한마당 개최, 국교 정상화 60년 우회관계 구축을 도쿄. 잠깐 도쿄에서도 조선통신사 재연을 했는데 이 앞에 쓰신 분이 한국인 어머니인데 일본에서 전철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사망한 한국 청년의 그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상징적으로 조선통신사를 대표하는 거루에서 재연을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 도쿄도 세카타고 가위의 코마자 올림픽공원에서 행사 및 케이팝 등 이런 것들을 좀 했다고 합니다. 라면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도쿄서 귀향 어머니 고향 아소시 개점 대아소 라면 불의 나라. 오타쿠로시 관광지 분위기 띄우기도. 미야자키 아즈사가 웅본 11 신문 했는데 요거는 개인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저도 구마모토에서 라면 여기 라면으로 번역을 했는데
일본 라면은 돼지 국물인데 제가 뭐 모든 걸 다 잘 먹는데 저희는 한국 신라면에 입이 배가지고 별로 맛을 못 느끼겠다고요. 저는 각기우동 팝니다. 각기우동 파. 라면 근데 뭐 먹을 우리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냥 라면은 신라면 매운맛 뭐 다른 것도 먹긴 먹습니다. 소니가 제작한 대박 케이팝 애니메이션 일제히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과로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했는데 여기에 그 호랑이가 나오죠. 그 이렇게 그 민화로 익숙해진 그 도깨비 같이 화한 그런 건데 이것을 매니아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제가 한국에 있는 그 호랑이를 그 했다. 1917년 정호군이라는 민간 호랑이 사냥부대를 조직해 구치토라 아무르 호랑이를 토벌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댓글도 만나가지고 그 K-팝 캐리온 때문에 일제 만행이 드러났다라는 것도 소개를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했는데 제가 그 동네에서도 모시던 어르신 제가 지금 20년 전 한 50대 때 동네 어르신을 모시고 옛날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래도 좀 그 일본 무슨 은행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서 하는데 주말마다 호랑이 잡으러 떠난대요. 그 은행장 놈이 부부가 같이 멋있는 차를 타고 그거 그래가지고 호랑이 가죽을 얻는 게 그쪽에서는 그 일본 엘리트 층에서는 그게 아주 그 꿈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그냥 사냥하는 신용을 내가지고 이미 잡은 거 뭐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 집에 호랑이 가죽 까는 게 그렇게 소명했는데 그 은행장 딸내미가 그분을 좋아해가지고 할 수 없이 건드렸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퇴직을 시켜가지고 뭐 점포 하나 차려주고 잊어버려라 그랬대나 뭐 이런 거로 자관 호랑이 잡으러 갔는데 일본 그 은행장 딸내미는 이 그 어르신이 덩치가 좋아가지고 음, 그냥 아니 목욕하는데 등 좀 밀어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거 참을 남자가 어딨냐 이게 그런 얘기까지 제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